안녕하세요. 오늘 자크락강 세미나 7 정신분석의 윤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PPT 자료를 준비했는데 좀 기계 작동이 시원찮아서 조금 버벅될지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크락강 세미나 7 정신분석의 윤리. 오늘은 도덕의 기원 나가겠는데, 오늘 나갈 내용은 자크락강 세미나 1장의 2번 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도덕의 기원입니다. 토템과 금기의 재구성화된 신화. 원초적 아버지의 사례와 그 결과에서 출발했다. 토템과 터부에서 아들들이 원초적 아버지를 살해하고 엄마를 차지하려고 했죠. 거기서 이제 죽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들들로 하여금 엄마를 차지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것이 이제 도덕의 기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욕망의 억압의 기원. 욕망을 억압하는 것. 이 근친상간의 욕망을 억압하게 되는 것은 욕망의 에너지를 변형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리비도의 변형을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친상간과 존속살의 근원적인 욕망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억압해야 되잖아요. 이 욕망을 그대로 실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욕망을 억압하는데, 이 억압한 상태에서 이 리비도, 이 욕망의 에너지, 리비도, 이것을 변형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승화라는 것은 리비도를 변형시키든지 아니면 대상의 지위를 변형시키는 것을 승화라 합니다. 리비도의 컬러를 변형시키는 거예요. 근친상간이다. 그러면은 근친상간을 향한 리비도를 그럼 무엇으로 변형시키느냐? 책으로 변형시키는 거죠. 내 근친상간의 대상을 책으로 변형시킨다든지 봉사로 변형시킨다든지, 이것이 내 리비도의 컬러를 변형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대상의 지위를 변형시킨다는 것은 어떤 한 대상을 갖다가 내가 물의 위치에 상정한, 다시 말하면 고상한 위치에 상정할 때 이게 대상의 지위를 변형시키는 것이에요. 한 인간을 대할 때도 한 인간을 나의 욕망의, 이기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고 한 사람과 관계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이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다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기여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대상과 관계한다면 이거는 대상의 지위를 변형시키는 거예요. 대상의 지위를 고양시키는 것이죠. 대상의 지위를 고양시킬 때 나 자신의 지위도 고양되는 것입니다. 내가 대하는 대상의 지위를 고상한 위치에, 물의 위치에 상정하면 할수록 나 자신이 고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승화입니다. 승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우리의 욕망의 에너지, 즉 리비도, 욕망의 에너지의 차원을 끊임없이 승화시켜야 돼요. 내 리비도의 에너지를, 리비도를 변형시키든지 아니면 대상의 지위를 변형시키든지 해서. 네 번째, 존속사례와 근친상간에 대한 욕망의 변형. 이것이 바로 문명 발달의 근간이 되는 것이죠. 이 욕망의 변형을 통해서 인간 문명이 발달하는 것입니다. 죽은 아버지의 금기. 죽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쇼파르라고 합니다. 죽은 자의 목소리예요. 이 죽은 아버지의 이 금기, 쇼파르가 근친상간의 욕망을 억압했죠. 그러니까 욕망이 억압됐으니까 이 욕망이 다시 분출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출하느냐? 승화돼서 분출돼야 된다, 이것이죠. 그 다음 초자의 기원입니다.
초자의 기원은 단순히 정신 발생과 서해 발생이 아니다. 초자의 기원은 죽은 아버지의 법, 금기, 쇼파르이다. 초자의 기원은 정신 발생과 서해 발생이 아니다. 정신이 발달했기 때문에 거기서 서해가 발생해서 거기서 초자가 인간의 초자가 생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자의 기원은 죽은 아버지의 법이다. 죽은 아버지의 금기, 쇼파르예요. 이것이 인간의 초자를 발생시키는 기원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초자가 문명 발생의 원인이고 모든 정신 발달의 기원이고 사회 발달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자가 그러니까 죽은 아버지의 법이 그 아들들로 하여금 그 근친상간과 존속살해의 욕망을 억압시켰잖아요. 그 억압시킨 것이 다시금 어떤 다른 형태, 다른 컬러의 욕망으로 분출하는데 그 분출되는 욕망이 그것이 긍정적일 때는 문명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일 때에는 문명 파괴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초자, 우리의 이 금기를 통해서 형성되어 있는 이 초자, 이 무의식에 억압된 이 욕망이 어떻게 발현되느냐, 재발현되느냐, 그 형식이 결국 문명 발생을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문명 파괴 쪽으로 가느냐, 인류 사회의 정신을 발달 쪽으로 유도해 가느냐, 아니면 그 쇠퇴 쪽으로 유도해 가느냐, 사회를 발달하는 방향으로 가느냐, 사회를 퇴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느냐, 이 결정하는 이 기준이 되는 거,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죠. 욕망의 발현의 그 승화의 정도가 그렇다는 것이죠. 초자는 자신을 집단적 필요의 등록부에 제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즉 초자는 개인이 단순히 사회에 문화적으로 적응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초자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인간이 살 때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그 금기가 단순히 개인을 집단적 필요, 즉 사회의 등록부에 제한하는, 사회에 나를 등록시키는 거에 제한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즉 초자는 개인이 단순히 사회에 문화적으로 적응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거 해야 돼, 내가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걸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정도로 사회에서의 그 어떤 문화적 기준에 내가 적응해 나가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진정한 문명화는 사회의 적응을 넘어서 상징계가 바로 그 집단적 필요의 등록부죠. 같은 얘기예요. 기표와 담론 법칙 안에 자신의 고유한 범위, 즉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의무, 기능, 역할, 이걸 인지하고 확보하고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문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빌라이즈드 된다는 거, 이 인간이 문명화된다는 거, 문명화된다는 것은 사회의 문화를 익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죠. 사회적인 문화에 적응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주체의 문명화라는 거, 이것은 상징계 안에서 자신의 고유한 범위를 인지하고 확보하고 지키는 거예요. 자신의 고유한 주체적인 의무를 인지하고 확보하고 지키는 것이죠. 이걸 거세라고 얘기합니다. 락강의 용어로 이 진정한 문명화, 이거를 거세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거세. 문화와 사회.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문화와 사회. 문화는 금기의 재정으로 생깁니다. 근친상간 하지 마, 존속살이 하지 마, 남의 거 도둑질 하지 마. 이 금기의 재정으로 문화는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사회는 금기의 위반으로 발전한다. 이 말이 조금 좀 이해하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이 말의 뉘앙스는 금기를 위반하되 그 금기를 승화시켜서 위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기를 갖다가 위반함으로 발전한다 할 때 그 위반이 그냥 액면 그대로의 위반이면 어떻게 되죠? 근친상간 하지 마 했는데 근친상간 하는 것으로 사회가 발전한다는 뜻이 되어버리니까 그렇지가 않죠. 근친상간 하지 마 그랬으니까 근친상간에 대한 욕망을 실현하되
승화시켜서 실현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을 근친상간한다든지 봉사를 근친상간한다든지 그런 이 근친상간의 그 칼라를 변형시켜서 그 금기를 위반하는 것으로 발전한다. 사회는 그렇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초자로서의 문화와 초자의 이면으로서의 그 문화, 그러니까 하지마, 해라고 하는 그 금기로서의 초자와 초자의 이면, 하지 말라는 것을 위반하고 싶고,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위반의 명령을 하고, 하라는 것에 대해서 위반의 명령을 하는 그런 초자의 이면, 즉 위반의 욕망의 현실화로서의 사회화. 한편으로는 문화에 적응해 나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초자로서의 문화를 위반을 통해서 뛰어넘음으로써 현실화, 욕망을 현실화시킨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인간은 사회화된다는 것이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기의 위반을 통해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뭐뭐 하지마, 뭐뭐 해라고 문화로서 초자의 명령을 만들어 놓은 것을 위반하는데 그 위반의 컬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망의 컬러가 다른 거예요. 승화돼서 실현하는 것이죠. 위반의 욕망이 그 뉘앙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승화죠. 그 위반의 욕망의 에너지가 그 리비도가 달라지는 것이 변형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사회화가 되는 거예요. 사회화, 현실화의 기반으로서의 거세라는 건 바로 인간을 현실화시키는 것이고 문명화시키는 것입니다. 문명화, 사회화시키는 이 거세는 초자의 차원을 넘어 욕망으로 주체를 추동한다. 예. 위반의 욕망, 예. 금지된 욕망을 넘어서는 그런 이 욕망으로 주체를 추동하는 거예요. 프로이드의 문명과 그 불만에서 초자의 명령 속에 불만이 있어요. 근친상간하지마, 존속살해하지마. 즉 근친상간과 존속살해의 금지의 명령 속에 인간의 불만이 생기고 현실 원칙 속에서 쾌락 원칙의 극대화가 제지되는 데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이죠. 나는 근친상간하고 싶어요. 근친상간하고 싶고 존속살해, 내 그 근친상간을 방해하는 인간들 다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의 쾌락 원칙이 극대화되겠지만 현실 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네,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은 쾌락 원칙의 극대화에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명과 그 불만에서 존속살해와 근친상간의 금지 명령 속에는 인간의 불만이 있어요. 이 불만이 억압되니까, 욕망이 억압되니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 불만을 어떻게 다시금 현실 원칙과 쾌락 원칙에 위배되지 않게 극대화시켜 나갈 것인가? 예, 그게 관건이죠. 그게 문명을 발전시키는 이 근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 억압된 욕망의 불만을 어떻게 승화시켜서 극대화시켜 나가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명을 발전시키든지 퇴화시키든지 하는 것이죠. 락강은 단순히 존속살해 금지라는 문화적 한계를 넘어서 부명이라는 로고스와의 관계에서 인간을 인간화시키는 프로이드적 전환의 독창성을 발견하고 있다. 단순히 초자, 문화적 한계, 존속살해 금지, 근친상간 금지라는 이 한계를 넘어서 부명이라는 로고스와의 관계에서 농드베,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이 로고스와의 관계 속에서 인간을 인간화, 사회화, 문명화시키는 프로이드적 전환의 독창성을 얘기하고 있다. 문명과 그 불만은 프로이드의 그린 문명과 그 불만은 인간의 원초적 요구와 일상의 경험에 근거해서 인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호성을
조명하고 강조하고 소멸시킨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인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욕망과 관련해서 인간을 해석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문명 속에서 인간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금지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지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불만을 어떻게 처리함으로써 인간이 문명을 계속해서 발전시킬 것인가, 이 불만 속에서 나오는 그 욕망, 억압된 욕망의 에너지를 어떻게 승화시켜서 실현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그 핵심이잖아요. 예, 그래서 욕망과 관련해서 인간을 봐야 된다. 예, 욕망과 관련해서 어떤 관점으로 인간을 이해하느냐, 욕망과의 관련 속에서 인간을 이해한다. 이제 주제가 또 바뀌어서 도덕적 경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덕적 경험이란 금기의 필연적 수용에 국한되지 않는다. 금기를 그냥 단순히 수용하는 것에 도덕적 경험은 그것에 국한하지 않아요. 도덕적 경험은 단순히 프로이드가 말하는 초자의 자율적 기능에 대한 인식도 아니다. 예, 프로이드가 말하는 초자, 문화적 이 금지죠. 문화적 그 한계죠. 그러한 것에 대한 인식도 아니에요. 단순히 문화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자율적 기능에 대한 인식도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들어가요.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뜻이죠. 도덕적 경험이란 초자의 이면, 즉 위반의 향락에 대한 강조도 아니다. 도덕적 경험은 위반의 향락에 대한 강조도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반의 향락에 대한 강조는 어떤 거냐면 사드적 향락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이건 사드적 향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사드적 향락. 사드적 향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드적 향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위반의 향락에 대한 강조도 아니다. 도덕적 경험이란 프로이드가 말하는 보이스파 조리베르덴의 경험이다.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도덕적 경험이란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그것이 있는 곳에 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경험, 이것이 도덕적 경험이에요. 이 S라는 게 뭐죠? 다스팅을 얘기하죠. 다스팅, 대상, 욕망의 근원적인 원인이자 대상인 대상 A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있는 곳에 내가 거기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바르덴으로 되어 있는데 바르덴이 아니고 베르덴이죠. 네, 조리히베르덴, 내가 되어져야 한다. 내가 있어야 되는 장소에서 내가 되어져야 하는 게, 내가 인간화가 돼야 돼요. 그 경험을 갖다 도덕적 경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행적 경험이고 금욕적 경험이라는 의미가 있고 원초적 명령이에요. 주체에 대한 원초적 명령. 인간 주체로 서 있는 이상 이 원초적 명령을 벗어날 도리가 없는 것이죠. 예. 근데 그 명령이 왜 고행적 명령이냐? 이 명령은 바로 내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 실제와의 만남이 있어야죠. 나 자신의 그 실제와의 만남, 나 자신의 근원적 욕망에 대한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 근원적 욕망을 만나기 위해서는 근원적 결여, 근원적 균열, 근원적 텅빔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고행적이고 금욕적 경험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나의 원초적 욕망, 근친상간 존속사례, 원초적 욕망이 제지되는 자리에서 그럼 나는 무엇을 욕망해야 하는가? 나는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나와요. 캐버의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예, 이 수동적이죠.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초자의 명령에 대한 의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초자의 명령에 대한 의무는 초자의 금지의 명령과 그 이면인 위반의 명령을 넘어서는 명령이 있다. 그것은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제대로 있어야 한다는 명령이다. 예, 이것이 아까 나왔던 그 도덕적 경험에 대한 의무였죠. 도덕적 경험의 의무. voice 베르덴, 내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즉 주체는 다스팅의 위치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락강의 말로 하면 다스팅, 사물의 대상의 위치에 위치해야 돼요. 근데 대상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대상의 위치를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 대상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 대상, 내가 그 대상을 지향하는 그 삶의 자세를 그리고 삶의 실천을 유지하고 있을 때 우리는 다스팅에 우리의 주체를 위치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초자의 명령에 대한 의무는 강박증적 의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체에게 보편타당한 의무이다. 예, 이 명령에 대한 초자의 명령에 대한 의무 위반에 대한 의무도 이것도 강박증적 의무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박적인 의무는 바로 voice 베르덴이죠. 내가 그것이 있어야 되는 그곳에 내가 되어져야 한다. 이 의무가 보편 타당한 의무가 되겠습니다. 의무는 철학적 사유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보편 탐구의 핵심이다. 인간을 탐구할 때 프로이드와 락강이 볼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근친상간과 존속사례에 대한 욕망의 억압을 통해서 그 억압으로부터 나오는 이 주체의 불만족을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관건이죠. 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보편 탐구가 되는 것이죠. 예, 그걸 탐구해야 돼요. 예, 이것은 그 보편적인 것입니다. 이 탐구라는 건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의 욕망을 근원적인 주체의 욕망을 탐구하는 건 보편적인 것이죠. 이건 철학적 사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의 결여와의 만남, 실제와의 만남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결여를 탐구하지 않으면 이러한 강박증적 의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는 의무는 모든 주체에게 보편타당하다. 예, 그 의무는 자신에 대한 진정한 이해의 차원이며 자신에 대한 진정한 이해의 차원이에요. 그것은 자신의 진정한 위치에 대한 이해이다. 내 주체적 위치에 대한 탐구는 모든 보편적 탐구의 핵심이다. 이 상징계라는 세상 속에서 내가 어디에 위치해야 되고 그 위치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 주체 자신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유지하는 것, 그것이 인간에 대한 모든 탐구의 보편적 핵심이다. 그렇죠? 내가 있어야 할 곳을 모를 때 인간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모르는 데서 오는 고통, 자기 위치를 찾지 못한 데서 오는 고통에서 해방되어야 될 강박적 의무가 있어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모를 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 되죠.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부존감,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부존감을 느끼게 되고 우울이 오고 좌절감이 오고 그렇죠. 자기 위치를 찾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 이 상징계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되는지도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 고통, 자기 위치를 찾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고통, 이것은 정말 인간 존재의 아주 심원한 고통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해방돼야 된다. 이것도 의무입니다. 이제 제목이 바뀌어서 분석적 이상 세 가지가 있어요. 분석적 이상의 세 가지. 그 중에 첫 번째, 인간애의 이상입니다. 인간애의 이상이란 성취된 사랑의 이상 혹은 생식기적 사랑의 이상을 말한다. 이런 사랑이 있을까요? 이런 사랑 없다는 건 없다고 락강이 얘기하죠. 예, 이런 성취된 사랑의 이상, 성취된 사랑이라는 아이디얼, 생식기적 사랑, 이거 완벽한 완벽한 결합의 사랑에 대한 이상, 이런 건 없다는 것이죠. 예, 인간의 사랑이란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는 낙관적 도덕주의로 오염된 분석적 이상이다.
이 분석적 이 인간의 이상이라는 이 분석적 이상은 낙관적 도덕주의에 오염된 것이다 이거죠. 예, 낙관적 도덕주의, 예, 아주 긍정적 도덕주의, 아주 희망의 도덕주의, 여기에 오염된 것이다. 예, 낙관적 분석에는 이런 거 없다는 것이죠. 이거는 만족스러운 대상관계의 모델이다. 대상관계는 엄마와의 합의를 지향하는 어린아이가 엄마와의 이 융합을 지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로티심, 이 이기적인 에로티심의 만족을 극도로 추구하는 거, 그게 이제 엄마와의 융합 아니겠어요? 그게 성취된 사랑의 이상이란 말이죠. 생식적 사랑의 이상.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운명적으로 상실될 수밖에 없는 사랑의 이상에 불과하다. 예, 그것이죠. 어릴 때 한때 그러한 사랑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사랑이 아니다. 그 사랑의 이상은 반드시 깨질 수밖에 없는 이상이다. 분석관계는 1대1의 분석관계, 이 이자적 관계에서 인간의 이상이 달성된다고 다가 아니다. 예, 이 락강 정신 분석에서의 분석은 분석가와 피분석자의 1대1의 인간의 달성이 목표가 아니죠. 예, 인간의 달성이 목표가 아닙니다. 일부일처제라고 도덕적 경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왜 일부일처제 얘기가 나와 있냐면 이 분석가와 피분석자도 역시 1대1이에요. 그래서 일부일처제 얘기가 이제 비유적으로 나왔는데 일부일처제라고 해서 도덕적 경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아까 도덕적 경험이 뭐라고 했죠? 예, 내가 있어야 하는 곳에 내가 존재해야 되고 그곳에서 나의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도덕적 경험이고 이것에 대한 우리의 강박적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했죠. 예. 그러면 일부일처제면 내가 남편의 위치에 있어야 되고 아내의 위치에 있어야 되고 남편의 기능을 해야 되고 아내의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것이 도덕적 경험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떤 1대1의 인간의 이상이 달성된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 왜 분석은 에로티심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에 대한 조사 방향으로 더 진전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숙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락강 정신분석이나 프로이드의 욕망의 윤리는 내가 있어야 하는 곳에서 나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고 그러한 도덕적 경험을 해나가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부일처제라고 도덕적 경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란 뜻은 일부일처의 인간의 이상이 어느 정도 달성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다는 뜻이고 또한 일부일처제라고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이상이 완벽하게 달성될 수는 없다. 이 생식기적 사랑이 완벽하게 달성될 수는 없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왜 분석은 에로티즘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에 대한 조사 방향으로 더 진전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숙고해야 한다. 예. 왜 이 락강식 분석이 에로티시즘, 즉 이기적인 자기애적 사랑, 이 이기적인 자기애적 사랑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진전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자기중심적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기적 사랑을 얘기하고 자기애적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에로티시즘이. 이것이 락강 정신분석이 이 에로티시즘 쪽으로 진전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그건 바로 욕망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욕망의 문제는 근원적 상실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은 에로티시즘의 만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종류의 욕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근원적 상실이라는 거예요.
근원적 상실의 문제라는 건 결국 근원적인 균열의 문제, 텅빔의 문제, 이것은 결국 다스팅의 문제고, 다스팅의 문제라는 것은 결국 주체의 존재의 위치에 대한 문제다. 주체가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기능에 대해서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방향으로 갈 때 결국은 욕망이 달성된다 또는 욕망이 성취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에로티시즘과는 거리가 멀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라깡은 여성의 결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성의 결여에 대한 분석의 발전에서 등장한 가장 분명한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 이 히스테리, 이 히스테리 환자에 대한 분석에서 등장한 아주 명확한 질문 하나는 뭐냐, 여자는 무엇을 원하는가. Was filled as five. 이 부인, 여자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독일어의 will이라는 것은 의지예요. 영어에 이거는 desire라고 번역할 수 있다, 이렇게 라깡이 얘기하고 있어요. 독일어의 will이라는 거, 의지라는 것은 영어에 desire라고 번역할 수 있다. 즉 여자는 불만족을 넘어서 끊임없이 욕망하기를 욕망하는 거죠. 욕망하면서 그 욕망에 대한 불만족을 끊임없이 체험하면서도 끊임없이 욕망하기를 욕망하는, 나는 어떤 욕망을 욕망해야 하는가요? 이게 그 히스테리 환자의 질문이 되는 것이죠. 여자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분석의 발전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를 갖다가 이 여자의 결여에 대해서 이런 질문, 여자의 질문을 여기다가 히스테리 환자의 질문을 인용한 이유는 뭐냐면, 모든 인간이 이러한 질문을 보편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 주체는 이 질문을, 보편적인 이 질문이, 이 보편적 탐구로서의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석적 경험이란 이 여성적 요구의 관점을 충분히 현존시켜야 한다. 이 히스테리자가 됐든 강박증자가 됐든 편집증자가 됐든 이 여성적 요구의 관점을 현존시켜야 한다. 그것은 섹슈얼리티의 영역에 대한 강조이다. 에로티즘과 섹슈얼리티가 뭐가 차이가 있죠? 에로티즘은 말 그대로 사랑입니다. 자기애적 사랑이에요. 나르시시즘적 사랑이에요. 자기 만족적 사랑이죠. 그러나 섹슈얼리티는 자기 만족적 어떤 자기 애가 아니라, 섹슈얼리티는 그 고통과 아까 뭐라고 나왔죠? 금욕, 고통과 금욕을 지불하면서, 희생을 지불하면서 내가 있어야 될 그 위치, 자리, 그 기능, 역할,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 이게 섹슈얼리티예요. 이것이 인간 주체의 근원적 말하자면 욕망의 만족의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섹슈얼리티라는 거, 근원적 상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근원적 상실의 대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바로 섹슈얼리티예요. 그러니까 에로티즘과 그 결이 아주 다른 것이죠. 에로티즘을 훨씬 넘어서 인간의 근원적 상실에 대한 보상 또는 만족 또는 회복을 지향하는 인간의 욕망이다. 그걸 섹슈얼리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석적 경험은 바로 이 여성적 요구의 관점을 충분히 현존시킴으로써 주체의 섹슈얼리티의 영역을 찾아 들어가는 그러한 그 경험이 분석적 경험이다. 이렇게 첫 번째 그 분석적 이상 세 가지 중 첫 번째 인간의 이상에서 라깡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조금 그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거로 제가 기억나는데, 그렇지만 대부분의 그런 그 맥락에 대해서는 짚어 나간 것 같습니다. 영문판 세미나 7 영문판을 가지고 PPT를 작성하는데, 여러분께서 이 지금 한글 번역본이 없기 때문에 제 강의와 이 한글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지금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 강의가 만약에 소화가 되신다면 이 세미나 7 맥락 잡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나가는 부분들이 지금 윤리가 뭐냐, 그리고 도덕이 뭐냐, 도덕적 경험이 뭐냐, 초자, 그 불만, 그것을 어떻게 내가 욕망으로 승화시키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지금 그 핵심적인 그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핵심적인 단어들의 맥락을 인지하고 계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